위한 디지털 금융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기업이 잘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지털 금융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차시로 그러면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귀에 많이 들려오는데요. 이제 가까운 사례나 좀 학문적인 용어로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 만화 트랜스포머라는 건 이제 아시죠? 뭐 완구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이런데요. 이제 트랜스포머를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변신이라든가 변형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때 뭐 간담 로봇 막 이런 것도 있죠. 막 이렇게 여러 개로 해서 뭐 팔이 다리가 됐다라고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때 그 트랜스라는 거 자체가 영어에서 변형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통기관을 의미할 때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죠. 차를 타고 어디 움직이잖아요. 또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비행기라든가 저희들이 뭐 무궁화라든가 이런 KTX 중간에 갈아탈 수가 있는 거죠. 호남선에서 뭐 다른 걸로. 그럴 경우도 트랜짓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거기도 이제 트랜스라는 얘기가 들어가고요. 또 이제 번역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고 일본어를 갖다가 뭐 영어로 번역하고 이런 거를 이제 트랜슬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트랜스라는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랜스라는 거를 갖다가 A에서 B로 바뀌는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한 단어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이나 뭐 TV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DT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줄여서 DX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 원래는 DX라고 이제 많이 써요. 쓰는데 그러면 왜 DT라고 하지 않고 DX라고 표기를 하나요?라는 질문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성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영어권에서는 접두사 트랜스 아까 말씀드렸던 변형이라는 트랜스를 갖다가 생략할 때 X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러면 언제 그 단어가 나오는지 이제 알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4년도에 벌써 나온 건데 이제 스웨덴에 있는 우메오 대학에 있는 이제 에릭 스털토만 이제 교수가 처음 내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16년이 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의미는 뭐였는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선견지명적인 얘기예요. IT의 침투가 생활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을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이런 의미였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해도 IT도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게 2004년도에 이제 나오게 됐던 배경들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들 아실 텐데 인텔이나 요럴 때 한창 그때 보면은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변형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요때 나온 걸로도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좀 뒤에서 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각각 나눠서 보게 되면은 이 디지털이 함축하고 있는 거는 기술과 데이터인 겁니다. 그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화와 변형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와 가지고 그러면은 갑자기 많이 이제 그 언급이 되게 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은 기술과 데이터가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이 당연히 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하는 기존의 방식이라든가 기업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인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나 프로세스라고 하면 이게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배달을 하더라도 배달을 받는 주문에서부터 받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운영 방식이나 기업에서 이런 것들 모든 걸 혁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러면 데이터를 모으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거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역량도 필요한 거죠.
그 데이터를 또 뽑아서 나중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직업의 변화라든가 우리 생활 속에서의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것들, 혜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가까운 예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들어오게 되면서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배달 같은 거 별로 안 시켜 먹었잖아요. 배달 음식은 지저분하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테이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달 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많이 붐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이었었어요. 항상 돈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이런 배달이라든가 비대면 서비스 업종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집약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이런 앱들 같은 경우들은 끊임없이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고 가맹점에서 어떤 물건이 팔리고 있는지를 아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됐지만, 그만큼 더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는 그걸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진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은 배달의 앱을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사실 배달의 앱이라는 게 어떤 큰 마케팅 트렌드 리포트처럼 활용이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전 국민이 배달을 시켜 먹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령을 불문하고 배달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하다 보니까는 배달의 앱에서도 책자도 발행하기 위해서 이 음식들을 사람들이 먹는 것만 봐도 트렌드를 이제 알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여러분들 창업이라는 말씀 아시죠? 지금 이제 이걸 듣는 학생들 부모님들 중에서도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음식이 많이 팔렸는지 저 통계를 보게 되면은 내가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팥죽이 많이 팔렸다. 그러다 보는데 다시 또 보면은 여름이 되니까 콩국수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아메리카노 커피가 매출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메리카노는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배달 앱에서도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매출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커피도 주문해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저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이용들의 이런 행태들이 데이터로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주문 데이터베이스, DB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DB. 회원들 DB, 또 가게들 DB, 메뉴 DB, 또 쿠폰 DB. 왜냐면 저희들 왜 보면 그 배달 앱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본죽 할인 뭐 이런 쿠폰들도 월요일 갈락하죠. 그러면은 어떤 고객이 어떤 죽을 갖다가 배달해 먹는지 저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쌓여요. 그럼 그 사람한테 사실은 쿠폰을 발행하는 게 훨씬 낫지, 죽을 한 번도 배달해 먹지 않은 아메리카노만 맨날 주문하는 사람한테 쿠폰 보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업은 저런 식으로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또 가맹점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품평 뭐 안 좋게 올렸던 고객한테 나중에 보상하는 의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이제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거죠. 저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즈니스에서 활동을 하고, 저거에 의해서 우리 소비자들은 갖다가 또 뭐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반영이 됐다,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어느 기업이 어느 음식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맹점이 깨끗하고 좋다라는 품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우리의 하는 행동들이 다 데이터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저것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디지타이제이션이에요. 디지타이제이션은 뭐냐면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겁니다. 요거 제가 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뭐냐면은 이미 디지타이제이션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비즈니스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그리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은 그 두 개의 단계를 거쳐서 쌓여진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든가 비즈니스 모델, 또 비즈니스 생태계, 이 전반적인 모든 거를 갖다가 다 바꾸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보면은 1단계, 2단계도 제대로 안 됐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라고 선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도 이제 컨설팅을 해보면 2단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3단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쌓아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표를 끊어야 되고 집을 나서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건너뛰고 나는 서울서부터 부산으로 무조건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안 해 봤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전혀 안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선 디지타이제이션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그 젊기 때문에 저 시절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 시절을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 카메라를 놀이공원이나 이럴 때는 누구나 저 다 카메라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제 뭐 니콘이라든가 이런 카메라들이 굉장히 그 말하자면 사실은 부의 상징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휴대폰에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저렇게 카메라를 갖다가 놀이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행사, 졸업식 때 이제 그 갖고 다녔는데 저 카메라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진을 한번 인화를 하게 되면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복사 기술도 나오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전에 그 사진을 복사를 하고 싶어요. 저 카메라 있어요.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진 복제수도 나오게 됐는데 저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저렇게 아날로그로 돼 있는 거를 갖다가 나중에 디카라는 게 나왔죠. 디지털 카메라. 그래서 우리가 PC에다가 연결만 하면 USB를 꽂기만 하면은 우리가 찍었던 사진들을 갖다가 다 사진으로 전송을 해서 내가 그걸 또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부모님한테도 보내주고 이런 뭐 예전에 보면 이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저렇게 해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갖다가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거 저걸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1단계가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영업 지금 은행에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우리 은행에서 계좌 만들려고 그러면 다 일일이 다 손으로 썼었어야 돼요. 그 종이를. 그럼 어떻게 되면 직원들이 밤에 손님들이 자기 주소랑 주민등록번호 넣는 걸 갖다가 다 또 스캔을 해요. 스캔을 하고 그걸 또 저 전산에다가 다 입력을 하는 이런 작업 일일이 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그것들이 다 디지타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것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뭐냐? 디지타이제이션이 일단 됐다는 전제하에 내가 일하는 업무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은행 같은 데서 보면은 은행에서 하는 업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되게 바쁘고 이러지만 굉장히 그 비슷해요. 공과금을 처리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예금 계좌를 갖다가 개설을 한다든가 어 예를 들면 내가 예금액이 뭐 5억이다 이래도 굉장히 거액인 고객한테 그분의 그 자산 관리 리포트를 보낸다든가 요렇게 해서 항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똑같은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굳이 사람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만 일어나면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회사에서도 보면은 선생님도 연말에 매 월마다 선생님 예전에 보면은 여러분 티머니나 캐시비 아시죠? 교통카드. 선생님이 그걸 담당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제휴사로 부르거든요, 통신사에서는. 그 정산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똑같아요. 데이터 받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갖다가 0.1%를 곱하고 이거는 굳이 사람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수식만 걸어 놓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면은 그 IT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이 기존에 하던 일을 갖다가 소프트웨어가 할 수도 있는 거죠, 대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봇이라고 불러요. 로봇을 말할 때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RPA라고 부르거든요, 소프트웨어.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예요. 요즘 이제 은행들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건데 대신에 사람이 하던 일을 갖다가 RPA한테 시키는 대신에 더 부가가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기존의 제품이나 아니면 업무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이루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인건비가 줄고 그 사람은 좀 더 부가가치가 있고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큰 쪽으로 갖다가 인제 그 자기의 하루 일과를 갖다가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제 그 후에 3 단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금처럼 아까 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버나 카카오택시 아시죠? 이런 것들을 왜 혁신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전에는 내가 택시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택시도 있어야 되지, 그 운전사들도 고용을 해야 되지. 굉장히 복잡해요. 정산도 해야 되지. 근데 우버라든가 카카오택시는 내가 플랫폼만 내가 회사만 있지 내가 직접 그 운전사를 고용한다든가 택시를 내가 직접 사든가 이런 걸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고객을 갖다가 연결해 주는 창구만 되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내가 연결을 해 가지고 내가 카카오 택시를 갖다가 운행을 하고 하는 걸 내가 중개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결국은 하나의 기존에 없었던 거를 갖다가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대신에 이제 사람들을 매칭을 시켜주려면은 기술이 필요한 거죠. 어디서 누가 전화가 오고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지역에 있고 GPS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기획은 내가 해야 돼요. 대신에 내가 고객과 그 고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갖다가 중간에 연결해주는 매칭이 되는 거죠. 매칭, 중개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그 대표적인 기업들의 하는 그 주축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 모델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런 걸 다 혁신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넷플릭스를 제가 선생님이 그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IPTV나 이런 것들 보면은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다 뭐 원하는 것들 찾아가지고 월정액을 돈을 내고서는 이제 봤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그 모바일이라든가 TV나 아니면 패드라든가 이런 쪽을 보고 무제한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월 10,000원만 내게 되면 또 가족끼리 공유도 할 수 있고 뭐 5대까지는 뭐 같이 뭐 볼 수 있는 이런 요금도 나오고. 사실 굉장히 생각을 할 수 없었던 획기적인 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 가지고 저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상은 기업 가치를 두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택시나 우버나 내가 굳이 운전자나 택시를 갖다가 고용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포착을 해 가지고 '내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 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실은. 대신에 연결을 해 주다 보니까는 뭐가 쌓일까요?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럼 나는 점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롭게 하는 그 모델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가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항상 순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공포 영화 중에서도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공포 영화가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공포에서도 어떤 장르냐, 그게 누군가를 납치하는 거냐 아니면 총격전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람들의 그 원하는 걸 갖다가 세분화할 수가 있거든요. 또 국가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넷플릭스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이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씩 여러분이 뭐가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넷플릭스가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한 기업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넷플릭스는 여러분은 지금은 넷플릭스를 하면은 다 PC에 딱 가게 되면 한 월 뭐 10,000원이나 이렇게 되면은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처럼 예전부터 넷플릭스를 봤던 사람들은 이 기업이 이렇게 많이 변화를 겪었건을 알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는 이제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미국에 살았었는데 넷플릭스 하면은 뭐냐면은 지금도 비디오 대여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화마을이라는 이런 걸 잘 모르실 거는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가 영화를 보고 싶으면 비디오 대여점에 가 가지고 비디오를 갖다가 빌렸어요. 그거야말로 아까 말한 그 디지털 카메라 그 카메라 같은 거예요. 카메라처럼. 아날로그인 거예요, 아날로그.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비디오 기기에다 딱 넣으면 이제 영화를 보고 내가 2박 3일이나 3박 4일 빌리고서는 그다음에 다시 또 반납을 해 주고 이제 이런 쪽이었는데 사실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며칠 날 안 갖다 주잖아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도 되게 벌금이 되게 많아요. 한국도 그래요. 그래서 5번 이상을 뭐 지연됐다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은 안 받고 이런 식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때 보면은 그래서 뭐 했냐면은 나중에는 집으로 DVD를 배달하기 시작해요. DVD 여러분들 아시죠? 그다음에는 디지털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요만한 지금 CD기 같은 거예요. 그 DVD를 갖다가 집 앞에다가 다 아침이 되면은 전화를 해 놓으면 다 어느 집에 누구는 어떤 영화, 누구는 무슨 영화 쫙쫙 우편물처럼 배달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데이터가 쌓이죠. 어느 집에 몇 번지에 있는 사람이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 누구는 항상 로맨스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쌓이게 되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 뒷걸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2000년부터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네 매치라는 걸 해가지고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개인 PC가 보급이 돼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시작을 하게 된 게 딱 그 2000년대 그때예요. 네이버라든가 뭐 넷스케이프라든가 이런 브라우저 아시죠? 그런 것들이 나왔던 그 시기가 딱 그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있다 보니까는 개인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몇 년치 봤던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너는 이런 걸 네가 좋아하지 않냐 하면서 리스트를 쫙 보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네 매치라고 그래요. 영화랑 사람을 갖다가 매칭해 주는 거.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때 보면은 컨테스트도 많이 개최를 해요.
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A라는 사람이 과거에 봤던 이런 영화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할지. 그래서 알고리즘 예측도가 뭐 70%다. 그러니까 10번에 7번은 맞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추천해 준 것 중에 몇 개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컨테스트도 열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온드맨드 스트링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게 지금 비슷한 그런 유형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무제한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냐면 그냥 내가 하나당이었어요. 하나당 뭐 1,000원, 2,000원. 이건 이제 온디맨드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그때그때인 거죠. 요거 찍어서 보고 저거 찍어서 보고 300원 과금하고 뭐 얼마하고.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 들어오면서 넷플릭스가 이제 직접 오리지널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직접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쌓여있던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우리 뭐 넷플릭스 보면 밑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화들 쫙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물론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그동안 쌓아가지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할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기술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넷플릭스가 수학자랑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고용을 해요. 그래서 고객의 변화하는 취향이랑 니즈에 맞춰가지고 서비스 모델을 끊임없이 재탄생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넷플릭스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형이라고 그랬죠. A라는 상태에서 B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전혀 변형을 안 하는 기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업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건 전혀 아닌데 넷플릭스는 저렇게 시대를 거치면서 벌써 85년도부터잖아요. 쭉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형을 시켜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가? 안 하면 안 돼요? 뭐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 이 상태로 그냥 살아요. 이런 건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변화하고 선생님이 경험하는 변화하고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지금 생산 연령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집에 아마 형제가 2명이나 1명 정도일 텐데 선생님 때만 해도 뭐 5남매, 6남매는 굉장히 흔했고 보통 집에서 3남매, 4남매는 굉장히 그 일반적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풍부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병원이나 시골이나 가보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병원에도 보면은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이 간병을 하고 있고 시골 같은 경우도 이제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다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한테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은데 이제 고구마나 이런 거 막 분류하잖아요. 크기별로 계란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 다 가르치는 거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 언어들. 이렇게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는 이걸 갖다가 기계화를 하고 자동화를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하던 일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기계가 하는 쪽으로 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많이 이제 되고 있는 건데 그 전 세계 지금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에는 21%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 건데 전 국민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7%면 7%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고령화로 되고 있다. 그리고 65세 인구가 14% 이상이 되면은 그걸 고령 사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게 65세 이상이 20%가 넘으면은 그거를 초고령 사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5.8%였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고령 사회인 거죠.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돼요. 일할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존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또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그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사람들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갖는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디지털을 도입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선생님은 사실은 모바일 같은 경우를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겪었지만 여러분은 아마 태어나서부터 모바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마 유튜브를 봤을 수도 있는 건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선생님 그 직장 다닐 때 처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걸 누가 쓰나 싶었죠.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쓰게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고객의 트렌드가 변화하는 거예요. 뭐냐면 새로운 매장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또 인스타그램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람이 어떤 채널에서 접속을 하거든 동일한 경험을 원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잖아요. 매장 가서 물건 구경하고 나이키 구경하고 사는 건 온라인에서 할 수 있잖아요.
또 온라인에서 검색한 다음에 직접 내가 눈으로 하겠다, 내가 신어보고 하겠다고 해서 또 오프라인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쪽이 경계가 흐려져요. 그걸 블러라고 그래요. BLUR. 이게 합쳐진다. 이게 구름처럼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업들이 굉장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일한 경험을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오프라인에서 경험했는데 온라인에서 왜 이거 없어? 오프라인에서는 장점들. 이 양쪽에서 똑같은 경험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들이 변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 마지막이 뭐냐면은 IT를 통해서 이제 사건 사고들을 방지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기업들에서 많이 그 일하시는 분들 돌아가고 이런 사건 재해들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그것들이 왜 그러냐면 사실 중국이나 일본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보면 어느 특정한 영역에서 사람이 하지 않는 걸 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인화가 도입된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나라들은.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기계화를 많이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도 보면은 고령 노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일찍이 그런 기계들을 도입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기계를 많이 그런 자동화를 도입 안 한 영역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를 줄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고 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격 모니터링도 하고 사람의 필요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이런 공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나이도 뭐 많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공장에서 그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기계를 조작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나 로봇이나 이런 자동화의 손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그 이유는 많겠지만 크게 꼽자면은 이제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